나는 남편, 아들과 세 식구이다. 어느 날 시댁에서 불이 났는데 시댁은 우리 집하고 가까웠다. 불이 난 후 구출되긴 했지만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화재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둘이서 바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장면에 넋이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화재 원인이 뭐냐고 묻자 튀김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불꽃이 붙으면서 화재로 번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방이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 집에 나타나서 우리를 간떨어지게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기름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어디에 갔다 왔냐고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면서 벌벌 떨었다. 그 후 경찰이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조사했다. 시어머니는 튀김 요리를 하던 도중에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친구분이 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잠깐 집에 올 수 있냐고 하자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친구분 집에 갔다고 한다. 이때 기름 냄비에 불을 끄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됐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여보 하고 외마디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전부터 가스불을 끄는 걸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항상 잔소리했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불난 적 없으면 된 거 아니냐고 따질 뿐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시아버지가 목숨을 잃다니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싶었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지만 나와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의를 줬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며 울고불고 의미 없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나도 힘들었다. 결혼 후 시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를 커버해 주셨고 나와 남편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흐뭇해하셨다. 손자에게는 해마다 생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솔직히 왜 하필 좋은 사람인 시아버지가 화를 입은 건지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다. 시어머니 말로는 최근에 시아버지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날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약을 먹고 잠을 잤고 잠이 깊이 들었던 탓에 불이 난 것도 늦게 알았고 피할 시간도 없었던 건 아닌지 조금만 빨리 구조됐다면 무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나에게 시련이 시작됐다. 새로운 문제가 부상된 것이다. 장례식 후 시어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다. 마침 너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 방은 남향으로 볕이 잘 드는 방으로 부탁한다. 짐 옮기는 건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연락해서 사람 부르고 알았지? 우리가 허락도 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남향방을 내놓으라는 말부터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갑질을 해왔던 장본인이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을 내 다리에 은근슬쩍 실수를 가장해 쏟아붓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었다. 그때 입은 중도의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졌고 여전히 다리에 상흔이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라며 시댁으로 나를 호출한 적이 있었다. 내가 풀을 뽑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나갔다 오겠다며 차에 탔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후진을 해서 시어머니 차에 깔릴 뻔했다. 다행히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응징해줬었고 최근에는 발길을 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댁에 가지도 않았었는데 동거라니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고의적인 실수 때문에 이번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동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신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고 죄송하지만 동거는 힘들 것 같다고 즉시 거절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가 지금 뭐랬니?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는데도 같이 못 살겠다는 게 어느 나라 돌이야 대체? 너 이런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거니? 당장 이혼해! 라고 남편한테 명령했다. 나를 내쫓으면 남편 명의로 된 집이니 자기 집인 양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각종 악덕 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불을 낸 사람도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도 어머니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당애한테 했던 짓들 다 잊으셨어요? 라며 내 편을 들어줬다. 시어머니는 그건 고의도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지만 누가 봐도 이번 일은 시어머니 책임이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고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집도 다 타고 없는데 나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라며 절규했지만 화재 말고도 사고 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재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시아버지한테는 보험료를 다 받았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 불이 난 적도 없는데 해마다 몇십만 원씩 낸다는 게 바보 같다면서 이런 돈은 안 내도 된다고 멋대로 정하고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깜빡하고 불을 켠 채 계속 프라이팬을 올려놓아서 연기가 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보험금을 꼭 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도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이 왜 나냐며 시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료 낼 돈으로 자기 친구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이번에 발각됐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보험료도 당연히 들어올 게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반년 전에 완성된 새 집이었다. 아들 내서 산다고 자랑이라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장 갈 곳이 막막했다. 처음 얼마간은 시어머니 처지를 동정한 친구분들이 자기 집에 와 있게 해줬지만 사실은 화재 보험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알려지자 모두 자업자득이라며 점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시아버지 생명보험도 시아버지는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료는 비싸도 혜택이 많은 걸로 가입했었는데 그 돈도 제대로 안 냈던 모양이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는 데 했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본인 탓이었다. 시어머니는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우리한테 너희들은 부모 없이 태어났니? 집도 새 집이겠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라면서 우리한테 쫓아와서 매달렸지만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반성은 1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손절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며 완전히 손절해버렸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버리고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손절하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 후 시어머니는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방치한 게 원인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친척들이 따지러 몰려들었고 네가 죽였지 우리 형 살려내 라면서 매일 몰려와서 항의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를 쫓아냈다. 시어머니는 지금 공원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고 들었다. 매일 공원에서 자고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리고 몰골이 완전히 거지꼴이 됐다는 말도 들었지만 동정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몇 번이나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주의로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대가로 죽을 때까지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나는 남편과 중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딸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딸아이는 놀이공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이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셋이서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점심은 초밥을 주문해뒀다면서 나더러 가서 받아오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초밥을 주문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초밥을 찾으러 갔다. 초밥을 받아서 다시 시댁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다. 우선 현관에 아까는 없었던 신발 2켤레가 현관에 벗어져 있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 누가 또 올 예정이었나? 손님 대접하려고 초밥을 주문하신 건가? 하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동생과 여친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한테 딸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걔 사춘기 티 내는지 삐져서 나가버렸어. 애가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는데 걱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다. 옆에서 시동생은 애가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 여친하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건 남편과 시동생 주변에 뭉텅이로 떨어져 있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고 일단 시댁에서 나왔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근처 편의점 직원이라면서 우리 딸이 울면서 편의점 앞에 있는 철로에 뛰어들려는 걸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사고 나기 직전에 구출했고 지금 편의점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차림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직원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하자 딸아이는 울면서 달려와 나한테 안겼다. 딸아이는 넘어졌는지 양쪽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경악하게 만든 건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딸아이의 상징이었던 찰랑찰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가 싹둑 잘려나가서 갓난이 머리가 되어 있었다. 귀 쪽은 남자애들처럼 이발기로 밀어버린 흔적이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딸아이는 시동생과 그 여친이 한 짓이라고 했다. 시동생은 딸아이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앉힌 후 남편까지 시동생에게 가담해서 붙잡았고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마구 가위질을 해댔다는 거였다. 머리에 피가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면서 일단은 딸아이를 무사히 보호해주신 편의점 점원분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편의점 점원은 돈은 자기가 나중에 계산하겠다면서 딸아이에게 반창고와 구급약을 챙겨주셨고 이걸로 우선 응급처치를 하라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려해주셨다. 가까운 공원에서 무릎에 약을 발라준 후 시댁으로 다시 갔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시동생 멱살을 움켜잡았다. 네가 뭔데 남의 귀한 딸 머리를 적골로 만들어? 당신은 그러고도 아빠야? 말리지는 못할 망정 거들었다면서! 내가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넌 뭔데 내 아들들을 잡아? 일껏 머리 깎아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깎아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난리를 쳐? 라며 아들들 역성을 들었다. 내가 화를 내자 오히려 딸아이를 나무랐고 그걸 듣고 있으려니 더 열이 뻗쳤다. 내 친정오빠는 인기 헤어 디자이너였고 딸아이는 놀이동산 가기 전에 오빠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 손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문학원 수료를 마치고 갓 미용사로 취직한 시동생이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설치고 나서면서 사달이 난 거였다. 하지만 딸아이는 우리 오빠한테 딴머리를 주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하지 말라는 말에 더 자극을 받은 시동생이 가위를 들고 왔고 삼촌말 들으라며 남편이 거들고 시어머니는 똑바로 앉으라며 딸아이를 붙잡고 그 사이 시동생은 일반 가위로 딸아이 머리를 잘라버린 거였다. 잘려나간 자기 머리를 보고 딸아이가 항의하자 어른 셋이 딸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시동생이 요즘 유행하는 상고머리를 연습하고 싶다면서 이발기를 머리에 댔다. 쥐가 뜯어먹은 머리 모양이 된 딸아이는 충격을 받고 시댁에서 뛰쳐나간 거였다. 전말을 듣고 나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딸아이가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된 거라며 딸아이 탓을 했다.
본인이 싫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남의 머리를 자르는 건데? 가위 들고 내 손으로 시동생 머리를 박박 잘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딸아이를 이런 곳에 1초라도 더 두고 싶지 않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곧장 오빠와 부모님이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한 후 연락을 받고 일하다 말고 집에 온 오빠는 딸아이를 보더니 경악했다. 부모님이 분노한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오빠는 샵에 가서 도구를 들고 왔고 인류 미용사의 솜씨를 발휘해서 세련된 커트로 스타일 변신을 시켜주자 딸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빠는 같은 미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분노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1도 파악 못하는 남편은 자기 동생이 호의를 베푸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내 동생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냐며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냐면서 라인으로 나한테 마구 퍼부어댔다. 나는 멍청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다. 남편은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한 것도 내가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식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잘 됐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가족 모두 이견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다. 나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갔다. 남편은 자기가 없을 때 내가 올 걸 알았는지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시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딸아이를 거론하며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시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하라는 거였다. 내가 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필요한 짐들을 재빠르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싱크대 하수구에서 내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남편한테 미련은 1도 없었지만 분노와 증오심은 몇 배로 증가했다. 나는 아버지 도움을 받아 결혼 전부터 내가 쓰고 있었고,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면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까지 싹 다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고 와버렸다. 짐 정리가 끝난 후 다음은 아동 상담소 직원과 면담을 신청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 남편이 딸아이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딸아이가 자기 머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 그런 딸아이에게 저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충격을 받은 딸아이가 철로에 뛰어들려고 했던 일까지 모두 말했다. 내가 얘기를 마치자 담당자가 자기도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다면서 만약 자기 딸이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기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면서 내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공감해줬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집안에서 가전제품이 사라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서가 도착하자 광분했다. 시댁에서도 누구더러 위자료를 내라는 거냐며 흥분했지만 아동 상담소 담당자가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 조사 후 시동생은 겨우 취직한 직장에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사춘기 중학생 여자아이 머리를 함부로 자른 행위는 폭력이란 이유로 자격증을 박탈당했다면서 광분했다. 공범자인 시동생 여친 역시 이런 인간 말종은 자식도 아니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동네에 이 일이 알려진 후 시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었다. 최근에는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남편은 자기 딸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충격받은 딸아이가 자살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후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도덕적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당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내가 사과할게. 우린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걔도 지금은 화가 나 있겠지만 아빠랑 진짜 헤어지고 싶겠어? 좀 지나면 화 풀리겠지. 나 좀 용서해줘. 라면서 무마를 시도했지만 너 같은 쓰레기를 누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겠냐며 일깨워준 후 이혼을 확정지었다. 여전히 현실 파악 못하는 남편은
머리 좀 자른 걸 가지고 왜 이사달이 나냐며 발광했지만 여자의 머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 좀 자른 거라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인간들은 극한 지옥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그 후 나는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를 철저하게 받아냈다. 현재 네 사람에게 남은 건 빚뿐이지만 모든 건 자업자득이고 원망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쓰레기들과 딸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 이름은 진지한 33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진자는 32살의 전업주부.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이는 아직이었다.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나서 동료와 한잔할 생각으로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고 핸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륜남은 나를 보더니 파랗게 질려서 쏜살같이 달아났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긴 왔는데 아내는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놨다. 당신이 취해서 잘못 본 거야. 착각한 거라니까? 술은 마시러 가지도 못했거든? 불륜남에 대해 물었지만 아내는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았다. 입 안 열면 방법이 없을까봐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하면 다 나와. 하지마. 그 사람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거든? 어이상실 그 잡채. 좋아, 그렇다 이거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답은 하나네. 당장 이혼해. 안 돼 그건. 난 이혼 싫어. 아내는 마침내 불륜남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음 날 불륜남 집과 직장이라는 디자이너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불륜남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당분간 회사에 못 나온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갑자기 불륜남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100% 거짓말이 뻔했다. 아내의 지인관계를 바탕으로 불륜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불륜남의 본가를 찾아냈다. 놈의 본가로 찾아갔더니 두 어르신은 멀쩡히 살아계셨다. 내가 사정을 얘기하자 두 분은 허리를 낮추고 사과하셨다. 하지만 정작 불륜남 본인은 도망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며칠 후 불륜남의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놈이 돈을 빌려달라며 집에 왔다는 거였다. 나는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뭐야, 너 누구야?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이다. 그래서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누가 도망을 다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렇게 쪼잔하니까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야. 불륜관계 인정하셨네.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야. 위자료 받을 사람은 나야. 전화로 떠들지 말고 당장 여기로 오던가. 좋죠. 그럼 변호사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죠. 소송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뭐 변호사? 증거? 죄송합니다. 불륜남은 바로 납작 엎드렸다. 큰 소리 친 건 다 허세였던 듯. 제가 부인하고 호텔에 간 건 딱 한 번이었고 그만 잠깐 실수로. 불륜남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길래 나는 말을 끊었다. 방금 전에는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한 번 하고 하루 이틀은 모순되는 표현 아닌가?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죄송한데 이 전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아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쪽 부모님도 저를 동정하시던데요. 이 판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하면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변호사하고 찾아갈 테니까 시간은 언제 가져오세요? 아까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여기로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부인하고는 완전히 연락 끊을 거고요. 두 번 다시 안 만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그냥 하겠습니까? 시간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은 말고 내일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죠. 내일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죠. 오라고 한 건 그쪽이니까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시라고 한 게 아닌데 알고 보면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님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륜남 부친에게 내일 변호사와 같이 찾아갈 테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해달라 라고 부탁드렸다. 대체 이런 남자 어디가 좋아서 바람을. 불륜남은 가당치도 않은 허세를 부리고 뻔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가볍게 그지없는 놈이다. 내가 빈틈없이 대응하자
금세 겁을 먹고 작아져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도 정말 없어 보였다. 이혼 전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장을 확인했다. 불륜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한 나머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 모아뒀던 돈의 상당 액수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몇 달 전부터 적게는 한 달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인출한 흔적이 있었다. 나 모르게 아내가 쓴 돈이 분명했다.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겠어. 나는 아내를 다시 추궁했다. 집 지으려고 모아둔 돈 많이 줄어들었던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아내는 못 들은 척 짜증이 난 얼굴로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또 입을 다물었다. 내가 몇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묻자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도둑이 훔쳐갔나 보지. 얼토당토 안 하는 말로 대답을 피했다. 내일 불륜남 본가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 거야. 위자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해. 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랑 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당신한테 불리할 땐 입 다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할 때만 입 여는 거 안 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나나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리단 말이야. 어엿한 성인이고 사회인이야. 겨우 23살인데 아직 어린애랑 뭐가 달라?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다음날 불륜남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데 불륜남 아버지한테서 아무래도 제가 잠든 시간에 몰래 도망친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다. 불륜남이 또 도망을 친 것이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표정이 환해지면서 여유있게 웃어 보였다. 걔는 당신하고는 달라. 행동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그놈이 갈만한 곳 알면 말해봐. 아내는 다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불륜남과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줬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충격받은 눈치였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보다 표정이 더 일그러진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줌마라고 부르진 않지 않나? 걔는 너한테 진심 아니야. 묵비권까지 행사하면서 지킬 가치는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잠시 후 정보를 불기 시작했다. 불륜남은 디자인을 위해서 작업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작은 아파트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미래를 즐기는 장소로 이용한 모양이었다. 나는 불륜남의 부모님과 변호사를 거기로 불렀고 나도 출발했다. 물론 아내도 데리고 갔다. 다들 비슷한 시간에 불륜남 작업실 앞에 모였다. 작업실에는 유선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불륜남 핸드폰은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기분 나쁜 태도로 대답하는 불륜남. 나야? 나가 누구야?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대답 제대로 해. 확 날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날려버리려면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 지금 좀 보자. 마누라가 네 작업실 알려줬어. 변호사랑 친히 가줄 테니까. 변호사? 너 설마 어제 통화했는데 벌써 목소리를 까먹었나? 나야 나.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 내가 너하고 마누라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했잖아. 그 전에 얼굴도 한번 보고. 너희 부모님하고 내 마누라 그리고 변호사도 네 얼굴 보고 싶어해. 나는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아마 또 도망칠 생각이겠지. 예상은 적중했다. 작업실에서 나오려는 불륜남을 나, 불륜남 부모님, 아내가 둘러쌌다.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너 아줌마라고 진짜 그랬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제일 먼저 공격에 나선 건 아내였다. 완전히 빡쳐 있었다. 불륜남도 흥분한 상태였다. 아줌마는 좀 빠지라며 질세라 대들었다. 나는 녹음을 하면서 말했다. 그럼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는 걸 안 불륜남은 백기를 들었고 내가 묻는 말에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내 역시 변명 따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았다. 불륜을 들키지 않고 이혼해서 재산 분여를 노렸다고 실토했다. 나는 이혼했다. 전처와의 재산 분여는 없었다. 나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처는 친정으로 갔고 집과 파트 근무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말이다. 위자료를 다 갚기 전까지는 감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불륜남에게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일시불은 힘들다고 해서 분할을 인정해줬다. 그런데 입금이 연체되길래 연락을 해봤다. 뭐야, 너 누구야? 위압적인 말투였다.
유자료가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놈은 그저 일단은 허세를 부리고 보는 타입인 걸로 인정. 우리 부부는 아이는 아직 없었고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조심스러웠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솔직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승낙 조건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내가 남편보다 2살 많은 게 불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처럼 나이 든 여자 말고 내 아들은 더 젊고 예쁜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 나이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에는 충분히 맛있게 된 요리도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대지도 않고 바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남편이 있는 데서는 삼갔지만 나한테 대놓고 내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노래를 불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립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남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내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활에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규칙적이던 생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부친 문제는 시어머니의 불만사항이었고 내 탓으로 돌리며 나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쓸모없는 것, 화자품이라고 했다. 눈만 마주쳐도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숨막히는 생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고 생리불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남편은 내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리를 하면 한숨을 쉬었다. 작정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방관적인 남편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으로 돌려서 꼭 임신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듣게 됐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였다. 의사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말했지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잔소리를 했지만 폭언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오늘 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냈다. 그러자 남편은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면서 괜찮을 거야,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라며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감동이었다.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배려에 안심했다. 시어머니한테는 적절한 때가 오면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길래 나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준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기적을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조미료가 부족했고 가까운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다.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 엄마 며느리 암이래. 얼마 못 산다는데 내가 걔 앞으로 2억짜리 보험 든 거 알지? 우리 좀 있으면 대박 터져. 그게 진짜니?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걔가 쓸모 있는 날이 다 오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친구 딸이 네 얘기를 하더래. 너무 괜찮아 보인다고. 나이도 25이고 쟤 죽으면 재혼하면 딱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손뼉을 치면서 엄마 최고야 라며 웃고 좋아했다. 바로 며칠 전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둘이서 같이 힘내자고 했던 남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절대 용서 불가.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죽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자 남편은 다시 내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척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뭐 더 자세한 얘기 들은 거 없어? 라고 묻길래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해줬다. 그게 나 여명 1년이래. 그러자 남편은
웃는 얼굴을 감추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금세 표정을 고친 후 울먹거리면서 당신은 괜찮을 거라는 멘트를 날렸다. 아마 남편의 본성을 모르는 나였다면 울면서 감동했을 게 분명하지만 이미 본성을 안 이상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명 1년이라는 내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 남편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고 눈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막말하던 시어머니는 입에서 폭언이 싹 사라졌다.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네. 자식 남겨두고 가려면 더 괴로웠을 텐데 라고 위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숨겨진 뜻은 자기가 따로 점 찍어놓은 여자랑 남편을 재혼시키려면 남편이 애딸린 호라비가 아닌 게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의미일 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 친절하게 구는 한편 돈 씀씀이가 날로 해퍼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그런 변화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남편의 가방이 명품백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등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다. 빚까지 내서 돈을 쓰고 다니는 두 사람. 나는 암에 걸려서 정신이 없을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는 빚이 쌓여가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줬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혼자 병화와 싸우는 동안 어차피 죽을 텐데 혼자 용쓰네 라며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8개월 후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원래부터 의사한테 여명 선고 같은 건 받지도 않았었다. 남편의 본성을 알고 난 후 곧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해준 것뿐이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의사는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두려움밖에 없었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이 남편의 기쁨이 될 줄이야.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리라 결심했다.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여명 1년이라고 했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곧 가려니 표정이 갈수록 더 밝아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시어머니 친구 딸을 만나기 위해 나란히 외출하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두 분 덕분에 그동안 힘든 치료 잘 견뎌낸 결과 완치 판정받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시겁했고 남편이 나한테 뭐 완치? 너 그땐 여명 1년이라고 내가 그랬어?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은 거지 뭐. 병원에서 나 다 나았다고 했어. 당신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기쁘지. 남편은 당황 그 잡채. 나는 부활 선언과 함께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러자 남편은 응? 하며 깜짝 놀라는 반응. 빼박 불륜 증거까지 덤으로 안겨주며 마무리. 미안하게 됐어. 내가 당신 바라는 대로 죽지 않아서. 대신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하는 건 가능해. 물론 위자료가 옵션이지만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속셈을 내가 다 꿰뚫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오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내가 죽을 거라고 확신한 남편은 재혼감으로 점 찍은 여자와 연일 호텔 출입 중이었다. 시어머니와 셋이서 놀러도 다니고 말이다. 그 여자는 불륜녀가 맞고 세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다. 남편은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파악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네 말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죽기를 바랬던 남자와는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서 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왔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앞길에 지옥문이 활짝 열린 건 물론이다. 시어머니 친구 딸인 여자는 명백한 남편의 불륜녀였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자 곧 죽는다, 괜찮다, 불륜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두 사람의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걷어차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내부 사정이 매우 구질구질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내 보험금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된다고 믿고 미리 펑펑 써댄 돈이 무려 5천만 원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들어올 보험금이 없으니 갚을 길도 막막했고 결국 집을 내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현재 집도 절도 없는 신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곧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고 순식간에 인간 쓰레기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의 정점은 이혼이었다. 불륜녀 측에서는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면서 위자료를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자기들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골 친척집에 보내버렸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 자진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집도 돈도 다 잃고 역 근처나 공원을 헤매며 노숙인으로 전락한 채 목숨만 붙어 있다는데 결국 신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남의 불행,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불행을 기뻐한 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앞으로 나는 한번 포기했던 나를 위한 인생을 다시 찾을 생각이다. 그리고 언젠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내 이름은 정직한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심에는 31살, 결혼 전까지는 정사원으로 일했었다. 아내는 결혼도 했으니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취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결혼 전 아내는 나름 똑똑했었다. 동거 중에는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된 뒤로는 집안이 더 엉망이 됐고 저녁밥은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이 줄을 이뤘다. 그러던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였다. 아내의 변화는 기쁘다기보다는 꺼림칙한 느낌이 더 강했다. 이유는 2년이 넘도록 나와 장인, 장모가 아무리 주의를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게으름 빼면 시체였던 아내가 갑자기 내 도시락까지 싸는 열정주부로 거듭난 것이다. 이유가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설마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 하지만 바람이 나면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게 일반론인데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아내는 정반대로 성실하고 자상하게 변한 게 이상했다. 결국 아내의 핸드폰을 스캔했다. 아내는 천성적으로 허술해서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다. 일단 눈에 띈 것은 동창회 이후 특정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이름이 이니셜로 되어 있어서 이름도 성별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불륜이 확실했다. 아내는 이런 문장을 꽤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오래간만에 만족감 높은 밤을 보냈던 것 같아.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네가 보고 싶어져. 마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너를 원하는 것 같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족이었어. 결정적 단어는 빠져 있었지만 이 정도면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고딩 동창회에서 동창놈하고 눈이 맞았군. 갑자기 열이라는 주부가 된 건 바람 피우는 거 안 들키려고 그런 건가? 상대도 기혼자로 보였고 잠깐의 불장이 분명했다. 나는 이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변호사는 어렵게 말을 꺼내면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인께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하긴 힘듭니다. 아내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 불륜남 이름을 이니셜로 저장해둔 건 나름대로 방어 전략이 먹힌 것 같았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던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안 사항을 조언한 변호사는 나한테 이런 말도 했다. 만약 부인이 나 불륜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성격이면 증거는 없어도 되는데 아닐 거예요. 전업한다고 하고서 2년이 넘도록 집에서 뒹굴뒹굴했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불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치미를 떼죠. 상황이 자기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 되면 철저하게 증거를 숨기고 은닉하려고 들 거예요. 불륜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당장 소송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불륜남은 아내의 고향에 있었고 여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으로만 보고 싶다고 할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나갔다. 벌써 몇 주째 나를 세우고 있던 나는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였다.
유일한 변화라면 두 사람의 메시지가 점점 농염하게 변해갔다는 점이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이 분명히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때가 올 거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 지 3주 정도. 마침내 아내가 고향에 가서 친구 좀 보고 올게 라고 말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반응했다.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툭 던졌을 때 긴장한 건 사실이다.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화요일 1박만 하고 올 거야. 절친인데 하루 재워준대. 하필이면 화요일이었다. 내가 가장 바쁜 요일이었다. 주말에 내려가지 않는 건 만에 하나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겠지. 동창회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하고 헤어졌거든. 그 집에 가서 자도 남편이나 애들은 괜찮대?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 신세져도 돼?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아마도 불륜남과 어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겠지. 핑계거리로 만들어낸 절친에 대해서는 설정이 꼼꼼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알았어. 잘 다녀와. 잘 놀고 올게. 아내는 무사히 시험을 통과한 얼굴이었다. 죄책감 1도 없이. 나는 이혼 결심을 더 굳혔다. 아내는 가볍게 말했지만 당신 월급 진짜 쥐꼬리만 하다 라며 틈만 나면 월급을 갖고 나를 무시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아마도 집에 돈이 없는 걸 자기가 노는 탓이 아니라 돈 못 버는 내 탓으로 하려던 거 아닐까. 전업주부 한 명도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도 아내에게 따진 적이 있었다. 당신 재취업은 언제 할 거야? 하다못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 당신이야말로 정사원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알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씨름을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불륜이란 변수에 남은 애정마저 삭제됐다. 아내가 책정한 내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월급이 적어서라는 게 이유였다. 과연 내 월급은 그 정도로 적은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장래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면 반론할 수가 없었다. 이토록 주머니가 얇은 내가 뭉칫돈이 나가야 하는 흥신소를 찾아가는 건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의 디데이를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아내의 예상대로 나는 화요일만큼은 절대 회사를 쉴 수가 없었다. 불륜 증거 수집은 불가피하게 흥신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흥신소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불륜남 차 안에서 키스하는 아내와 불륜남,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등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흥신소 보고서에는 화요일 11시에 체크인을 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체크아웃한 걸로 나와 있었다. 24시간 이상을 호텔에서 보낸 것이다. 한 달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불륜남에 대한 신상조사도 끝났다. 아내의 고교 졸업 앨범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역시 놈은 아내와 동창이었고 동창회에서 만난 후 호텔로 간 게 분명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이제 완전히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아내는 주 1회 고향으로 내려갔다. 증거는 엄청나게 쌓여갔다. 결국 내가 흥신소에 뿌린 돈은 500만 원이 넘었다. 한편 아내의 핸드폰을 본 바로는 불륜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전혀 들키지 않을 걸로 믿고 있는 눈치였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우리 불륜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지 않아? 라며 완전히 자화자찬 모드에 빠져 있었다. 아내의 착각을 뒤로하고 나는 이혼을 위한 빌드업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드디어 변호사가 이혼 준비 첫 단계인 내용 증명을 아내와 불륜남에게 발송했다. 업무 중에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 이혼이야? 이게 말이 돼? 난데없이 이 서류는 뭔데? 나 지금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둬? 이거 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토록 비객관적일 수 있는지 듣고 있다가 빵 터지고 말았다. 나는 선을 그었다. 위자료 낼 사람은 너야.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잘해놔. 아내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도저히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와 같이 얘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우리 집에서 나, 아내, 불륜남 그리고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장인 장모까지 올라오셨다. 아내는 자기가 불륜했다는 말은 쏙 빼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모양이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도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장인이 큰 소리치면서 너 내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위자료도 10억 내놔! 아내는 지원군을 만나 기세가 등등해졌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금액을 미리 정한 모양이었다. 위자료 10억을 저더러 내라고요? 한심애가 불륜을 했는데 뭐 내 딸이 불륜을 했다고? 조금 전까지 승기를 잡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자기한테 상황이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수결로 정하는 일이라면 내가 완패했을 거다. 하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자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저는 10억까지는 요구 안 할 거고 파격적으로 3천만 원씩만 청구합니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을 보며 말했다. 아내는 성질을 내며 거부했다. 전업주부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달래? 내가 전업주부 하라고 했어? 네가 게으름 피운 거잖아. 네 자신을 탓해. 나는 따끔하게 한 방 날려주고 깨끗하게 이혼했다. 불륜남은 자기 아내한테 들켜서 똑같이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하고 이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처는 양쪽 위자료로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처지가 됐다. 전처와 불륜남은 고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일대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전처는 장인 장모에게 손절당한 후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마침내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려도 두 사람은 두 번 다시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아빠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앞마당을 강아지 전용으로 개축해서 마당에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다. 대신 강아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닫이가 가능한 철조망을 설치해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시간에만 앞마당을 막아놨었다. 회사가 쉬는 날이면 아빠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몇 시간이고 같이 놀았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앞집에 사는 한심애 씨였는데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 마당에 자기 차를 한 번 넣은 다음에 주차를 했다. 노는 시간 이외에는 마당에 강아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삼가달라고 말로 주의했지만 한심애 씨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차는 마당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용 공간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철조망을 치면 드나들기 귀찮아서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철조망을 계속 펼쳐놨다. 이러면 마당을 침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심애 씨는 철조망을 자기 멋대로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 마당에 차를 넣었다가 주차를 했다. 그걸 본 부모님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한심애 씨는 그거 조금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렇게 따지나? 마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한심애 씨는 묶어놨는데 어떠냐며 무시.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경찰에 가서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할 때 잠깐 침범하는 정도 아니냐며 경찰에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잘 타협하시는 게 좋지 않냐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한심애 씨는 여전히 우리 마당을 주차 확장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나는 휴일 출근을 하게 돼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나와 있었다.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포치가 라며 계속 울기만 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울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이 된 나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다. 회사하고 집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차로 달리면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포치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아빠는 한심애 씨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한심애 씨 차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한심의 씨 차에 포치가 치였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 달려갔지만 엄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우느라 내가 온 줄도 몰랐다. 엄마한테 빨리 병원 가야지. 그대로 안고 얼른 차에 타. 우선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한 후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아직 포치를 구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수술 전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도 절망감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수술을 마친 포치는 입원했고 엄마와 나는 포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병원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일단 수술은 잘 마쳤지만 살아날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자 아빠는 손으로 눈을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다. 결혼 초 불임 진단을 받은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긴 시간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7년 만에 어렵게 나를 낳았다. 둘째 출산을 포기한 엄마와 아빠는 내가 조금 자란 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두 분은 식음을 전폐했다. 냉정을 되찾은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치를 마당에 풀어놓고 신나게 뛰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마트에 가고 집에 없었는데 택배가 와서 잠깐 현관 쪽에서 이동했다고 한다. 물건만 받으면 되는 거였고 마당에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택배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포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온 순간 거기에는 한심의 씨가 철조망을 걷지도 않고 마당에 차를 밀고 들어와서 포치를 치고 말았다는 거였다. 때마침 엄마도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갔더니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엄마는 포치를 안고 울었고 아빠는 한심의 씨에게 이게 무슨 만행이냐고 소리쳤다. 매번 내가 이걸 손으로 걷어내려니까 좀 귀찮아야 말이지. 어쩌다 한번 이랬는데 하필 걔도 목줄을 풀어놨었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그쪽에 철조망 쳐놓고 걔를 풀어놔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적반하장 뻔뻔하기 그지없는 무개념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왔고 엄마와 둘이 포치를 데리고 병원에 간 뒤에도 아빠는 계속 한심의 씨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좋아요. 그만하죠. 이러면 됐죠? 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빠한테 던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는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도 말이야 당신네 다 늙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거든? 세차비 따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니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물론 아빠는 경찰을 불렀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차로 치었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가해자인 한심의 씨는 경찰이 찾아와도 이미 돈도 줬고 합의를 다 본 사안이라고 주장. 경찰하고도 얘기가 안 통했다. 아빠한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서 합의가 다 끝나다니. 나도 부모님도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경찰은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온 건 주거 침입죄,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힌 건 기물파손죄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중한 반려견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한심의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는 분명히 또다시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빠는 같은 애견가이자 토목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인분을 집으로 불렀고 마당의 흙을 일정 부분 깊이 파낸 후 그 위에 시트를 깔고 다시 흙으로 위를 덮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철조망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한 다음 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한심의 씨는 마당에 철조망이 없자 마음 놓고 차를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깍 하는 비명이 들려서 나가봤더니 우리가 파놓은 구멍에 한심의 씨 차가 탄 채로 빠져 있었다. 한심의 씨는 뭐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나 좀 꺼내. 누가 여기에 구멍 팠어? 당신들 때문에 다쳤으니까 위자료 물어내. 내 차도 새 차로 뽑아오고 라며 광분했다. 잠시 후 한심의 씨는 자기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경찰에 연락해서 일부러 파놓은 구멍에 자기가 빠졌다고 했지만 내가 경찰에 지난번에 반려견이 부상당한 일이 있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함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마당에 또 멋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자 경찰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따지고 보면 불상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한심혜 씨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심혜 씨는 자기는 연못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당장 위자료 내놔 라며 광분했지만 남의 집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2번째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한심혜 씨를 상습범으로 취급하게 됐다. 또 구멍에 빠질 때 입은 충격으로 골절이며 목 부상 등으로 몇 달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생각할수록 통쾌했다. 결과적으로 한심혜 씨는 전과가 생겼고 우리는 한심혜 씨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만행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심혜 씨는 동네에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퇴원 후 집에 왔지만 눈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우리 집에 위자료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사갈 돈도 없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 동네에서 산다는 게 가시방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마침내 본인은 노이로제에 걸렸고 친정 부모님이 남은 위자료를 일시불로 처리한 후 우리한테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우리 포치는 다행히 수의사님이 잘 치료해 주셨고 포치도 열심히 병마와 싸워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는 엄마 아빠가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셨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구멍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한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 한심혜 씨는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다 우울증에 걸렸고 집에서 두문불출 상태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